뉴욕 맨해튼 한복판 세인트 앨번 병원의 17층 회의실에서 침묵이 흘렀다. 미국 동부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 병원의 뇌신경외과 총책 닥터 카터가 천천히 입을 열었던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는 선고였다. 회의실 한쪽 끝에 앉아있던 마이클 랭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월가에서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는 투자사 CEO, 그 어떤 거래도 성사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던 남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력했다. 3개월간 모든 표준 치료가 시행되었다. 방사선 치료, 화학 치료, 최신 면역 치료제까지. 하지만 10살 소녀 아바 랭의 뇌종양 주변 부종은 계속 악화되었고 뇌압 수치도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카터의 목소리에는 의사로서의 깊은 좌절감이 묻어 있었다.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는 이제 중환자실 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다. 생명유지장치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방법이 없느냐는 물음에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호소. 세계 어디든 어떤 치료든 해보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카터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심지어 독일과 스위스의 전문가들과도 협진을 진행했다. 현재 의학으로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국계 내과의 리 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한 가지 제안이 있다며 말을 꺼냈다. 한국에서 온 한의학 수련생 이야기였다. 한서윤이라는 젊은 여성, 서울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 병원에서 연수과정을 밟고 있는 수련생이었다. 특히 뇌질환 관련 침구 치료에 특화되어 있다는 설명이었다. 카터의 반응은 예상할 수 있었다. 한의학에 대한 회의감이 역력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의학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도였다. 하지만 마이클의 반응은 달랐다. 그 수련생을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카터가 손을 들며 제동을 걸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마이클의 대답은 단호했다. 검증된 치료법으로도 제 딸을 살릴 수 없다고 방금 말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평생 배운 것이 있다면 때로는 기존의 방법을 뛰어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교훈이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카터는 30년간 쌓아온 의학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한 아이의 생명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결국 조건부 승인이 내려졌다. 모든 모니터링 하에서 그리고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리 김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서윤을 호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세인트 앨번 병원 역사상 가장 특별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3개월간 최첨단 의학 기술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 24세의 젊은 한국 여성이 들고 온 작은 침 케이스가 마지막 희망이 되었다. 마이클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그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딸의 생명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믿음뿐이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러나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르는 젊은 한국 여성에 대한 믿음이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세인트 앨번 병원 17층 회의실에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평소라면 최신 의료 장비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되어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한서윤이 들어섰을 때 그녀의 소박한 모습이 모든 시선을 끌었다. 검은색 정장 재킷의 단정한 머리, 그리고 손에 든 낡은 가죽 가방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자기소개로 시작된 대화에서 카터는 과학적 데이터와 임상 근거를 중시하는 병원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윤이 제안하는 치료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서윤은 차분하게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정교하게 정리된 침 세트였다.
각각의 침은 마치 예술품처럼 빛났고 옆에는 손으로 그린 경혈도가 있었다.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었다. 종양을 직접 제거하거나 없앤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한의학의 접근법은 달랐다. 서양의학은 질병과 싸운다. 종양을 적으로 보고 공격한다. 하지만 한의학은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환자 스스로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서윤의 설명이었다. 아바의 경우 종양으로 인한 뇌압 상승과 부종이 주요 문제였고 이는 기혈순환의 장애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카터의 회의적인 반응은 예상할 수 있었다. 기혈순환이라는 개념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뇌압 수치, 부종 정도, 의식 수준 등 모든 것을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침 치료 전후의 변화를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리 김이 추가 설명을 했다. 서윤은 서울대병원에서 뇌질환 침구 치료 연구에 참여했고 뇌졸중 환자의 뇌압 감소와 의식 회복에 상당한 효과를 보인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마이클의 질문에 서윤은 경혈도를 펼쳤다. 백회, 사신총, 인당, 그리고 태양혈을 중심으로 한 두부 침구 요법이라는 설명이었다. 이 혈자리들은 뇌순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0.25mm 극세침을 사용하여 정확한 깊이로 자침하고 20-30분 유침하면서 뇌압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30분 만에 뇌압이 변한다는 설명에 카터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서윤의 설명은 논리적이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이고 혈류량이 조금만 개선되어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물론 한 번의 치료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변화의 시작을 확인할 수는 있다는 것이었다. 위험성에 대한 마이클의 우려에 서윤은 명확하게 답했다. 침구 치료는 WHO에서 인정한 안전한 의료 행위이고 특히 두부 경혈은 수천 년간 사용되어 온 검증된 부위라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병행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위험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었다. 카터가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 30년 의사 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과학적 근거를 중시하는 그의 신념과 한 아이를 살리고 싶은 의사로서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다. 조건부 승인이 내려졌다. 모든 생체 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30분 이내에 종료하며 조금이라도 위험한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서윤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동의했다.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었다. 언제 시작할 수 있느냐는 마이클의 질문에 서윤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바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고 가장 적절한 혈자리를 선택하겠다는 것이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들이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의료 시술이 아니라 동서양 의학이 만나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10살 소녀의 생명이 걸려 있었다. 카터가 일어서며 중환자실로 가자고 했다. 하지만 명심하라고 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서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가 언제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환자를 진심으로 낫게 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하늘이 도울 것이라는. 이제 그 말을 증명할 시간이었다. 중환자실 305호실. 평소라면 조용했을 이 공간에 특별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바의 작은 얼굴은 창백했고 각종 모니터링 장비들이 그녀의 생명 징후를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서윤은 침대 옆에 서서 아바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녀의 눈은 환자의 얼굴색, 호흡 패턴, 심지어 미세한 근육 경직까지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담당 간호사가 현재 상태를 보고했다. 뇌압은 25mmHg, 글래스고 혼수 척도는 3점이었다. 카터와 다른 의료진들이 관찰창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마이클은 침대 한쪽 구석에 서서 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이 맥을 짚어보겠다고 조용히 말하며 아바의 손목에 손가락을 올렸다. 30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서윤의 표정이 조금씩 진지해졌다. 아바의 양쪽 손목, 그리고 목의 경동맥까지 차례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맥상이 현하고 삭하다는 중얼거림이 들렸다. 기혈순환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는 진단이었다. 하지만 금맥은 아직 튼튼하다며 희망이 있다고 했다. 카터가 인터콤을 통해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환자의 기본적인 생명력은 여전히 강하다는 뜻이라는 설명이었다. 다만 현재 순환장애로 인해 뇌에 충분한 기혈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침 치료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서윤은 소독된 극세침을 꺼내어 정확한 위치를 찾기 시작했다. 먼저 아바의 머리 정수리, 백회 혈자리에 첫 번째 침을 놓았다. 침이 들어가는 순간 모니터의 뇌파 패턴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났다. 뇌파 기사가 변화를 보고했다. 서윤은 그 변화를 확인한 후 계속해서 사신총 혈자리에 4개의 침을 추가했다. 각각의 침이 정확한 각도와 깊이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숙련된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하는 것 같았다. 인당열에 마지막 침을 놓겠다는 말과 함께 아바의 이마 중앙에 가장 세심하게 침을 놓았다. 총 6개의 침이 아바의 머리에서 작은 안테나처럼 서 있었다. 카터가 타이머 시작을 선언했다. 30분 후 종료라는 것이었다. 처음 10분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모든 수치들이 그대로였고 아바도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관찰창 너머에서는 의료진들 사이에 작은 수군거림이 들렸다. 하지만 15분이 지나면서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뇌압 수치가 25에서 23으로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심박수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뇌압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20분째 더 명확한 변화가 나타났다. 아바의 호흡이 조금 더 깊어졌고 혈압도 안정 범위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25분째 기적이 일어났다. 아바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놓칠 뻔했지만 마이클이 가장 먼저 알아챘다. 딸이 움직이고 있다는 마이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도 변화를 감지했다. 아바의 얼굴 근육에 미세한 긴장이 돌아오고 있었다. 완전한 의식 회복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반응이었다. 간호사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글래스고 혼수 척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3점에서 5점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었다. 카터가 관찰창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30년 의료진 경력에서 이런 급속한 의식 수준 변화를 본 적이 없었다. 28분째 아바가 작게 신음소리를 냈다.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있었다. 마이클이 딸의 손을 잡으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30분이 되자 서윤이 하나씩 침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침이 빠질 때마다 아바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시술이 완료되었다는 서윤의 말과 함께 결과가 발표되었다. 결과는 모든 이를 놀라게 했다. 뇌압은 25에서 20으로 떨어졌고 글래스고 혼수 척도는 5점을 유지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바가 외부 자극에 일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카터가 중환자실로 들어왔다.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것이 그의 솔직한 반응이었다. 한 레지던트가 조심스럽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겠냐고 물었다. 서윤은 차분하게 답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환자의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었다. 내일 같은 시간에 한 번 더 시술을 해보면 우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이클이 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감사를 표했다. 3개월 만에 처음 보는 변화라는 것이었다. 그날 밤 세인트 앨범 병원의 의료진들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의학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살 소녀에게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다는 것.
그리고 그 빛은 한국에서 온 젊은 여성의 섬세한 손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오전, 세인트 앨번 병원 영상의학과는 특별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아바의 뇌 MRI 촬영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었고, 어제의 침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 카터는 영상의학과 판독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는 리 김과 서윤도 함께 있었다. 마이클은 아바의 병실에 남아있기로 했다. 방사선사가 촬영 완료를 보고했다. 화면에 아바의 뇌 영상이 나타났다. 카터의 눈이 즉시 종양 부위로 향했다. 종양의 크기는 여전히 3.2cm로 거의 변화가 없어 보였다. 종양 크기는 동일하다는 카터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하지만 서윤의 시선은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종양 주변의 부종 영역이었다. 부종을 보라는 서윤의 지적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정밀 분석을 시작했다. 3일 전 촬영된 이전 영상과 현재 영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과정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놀란 반응이 나왔다. 부종 영역이 눈에 띄게 감소해 있었다. 3일 전에는 종양 주변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부종이 현재는 상당 부분 가라앉아 있었다. 정확한 수치 측정을 위해 전문의가 컴퓨터로 정밀 계산을 시작했다. 부종 영역이 이전 대비 약 4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뇌압을 유발하는 중간선 편의도 3mm에서 1mm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었다. 카터가 의자에 등을 기댔다. 상당한 변화라는 것이 그의 반응이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부종 감소를 보려면 강력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몇 주간 지속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부종 감소와 어제 침 치료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리 김의 질문에 카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학자로서의 신중함과 의사로서의 직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연관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카터의 대답이었다. 하지만 한 번의 결과로 인과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한의학에서는 하루 치료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몸의 균형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추가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혈류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있다는 것이었다. 뇌혈류량이 이전보다 약 15% 증가했고, 특히 종양 주변 정상 조직의 혈류 개선이 뚜렷하다는 결과였다. 이 결과는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다. 혈류 개선은 뇌 기능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카터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일주일간 병행 치료를 승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윤과 리 김이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매일 오전 정해진 시간에 침 치료를 실시하고 모든 생체 징후와 신경학적 검사를 기록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3일마다 영상 촬영을 통해 객관적 변화를 추적한다는 조건이었다. 서윤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동의했다. 또한 기존 약물 치료나 다른 의료 처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행하겠다는 것이었다. 한 가지 더 추가 조건이 있었다. 만약 일주일 후에도 명확한 개선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즉시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서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아바의 두 번째 침 치료가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의료진이 관찰하고 있었다. 병원 내에 소문이 퍼지면서 호기심 있는 의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서윤은 어제와 동일한 혈자리에 침을 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바의 반응 시간이 더 빨랐다. 침을 놓은 지 15분 만에 글래스고 혼수 척도가 5점에서 7점으로 상승했다. 담당 간호사가 놀라며 반응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치료 후였다. 아바가 잠깐이지만
눈을 뜨고 주변을 바라보았다. 비록 몇 초에 불과했지만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의식적인 반응을 보인 순간이었다. 마이클이 딸의 손을 잡으며 목이 메어 아바의 이름을 불렀다. 들리느냐고 아빠라고 말하는 그의 음성이 떨렸다. 아바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는 미세한 움직임을 보였다. 카터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내심 감탄하고 있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카터는 개인 연구실에서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고 있었다. 침구의학과 뇌질환에 관한 최신 연구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있었다.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는 뇌졸중, 뇌외상, 심지어 뇌종양 환자들에서도 침 치료의 보조적 효과가 보고되고 있었다. 뇌혈류 개선을 통한 신경보호 효과, 염증 반응 억제, 신경가소성 증진 등의 내용이 카터의 눈에 들어왔다. 과학적 근거들이 하나둘씩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물론 아직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는 부족했지만 기전적으로는 충분히 설명 가능한 효과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세인트 앨번 병원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아바의 사례가 의료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 일부는 호기심을,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었다. 세 번째 침 치료에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아바가 치료 중에 잠깐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서윤이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반응을 보였다. 서윤이 부드럽게 아바에게 자신이 보이는지 물었다. 아바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서윤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다. 신경과 전문의가 의식 수준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며 평가했다. 글래스고 혼수 척도가 7점에서 9점으로 상승했다는 것이었다. 이제 병원 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의료진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직접 침구의학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한 레지던트가 이런 치료법을 어디서 배웠는지 서윤에게 물었다. 서윤은 침착하게 답했다. 할아버지께서 한의사셨고 어릴 때부터 환자를 진심으로 낫게 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현대적인 한의학을 공부했고 특히 신경계 질환에 대한 연구에 집중했다는 설명이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레지던트의 감탄이 들렸다. 그날 오후 브라운 병원장이 직접 카터를 찾아왔다. 병원 전체에 퍼진 소문 때문이었다. 정말로 침으로 뇌종양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는 병원장의 질문에 카터가 신중하게 답했다. 정확히 말하면 보조 치료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직 일주일도 안 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인지에 대한 질문에 카터는 뇌압 감소, 부종 완화, 의식 수준 개선 등 모든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3개월간 변화가 없던 환자에게서 매일 새로운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브라운 병원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만약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이것은 병원뿐만 아니라 의학계 전체에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카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모든 과정을 철저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병원 기숙사에서 할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었다. 평생 시골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의술은 인술이라고 가르치셨던 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믿었다. 환자를 진심으로 낫게 하라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면 하늘이 도울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4일째가 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이제 아바는 치료 후에도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 간단한 자극에도 일관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객관적인 수치들이 모두 개선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세인트 앨번 병원의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일주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일주일 차에 접어들면서 아바의 변화는 모든 이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매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침 치료는 이제 병원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치료실 밖에는 경과를 지켜보는 의료진들이 늘 모여 있었다. 1일차부터 4일차까지의 변화는 점진적이었다. 하지만 5일차부터는 그야말로 급적이었다. 담당 간호사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글래스고 혼수척도 12점을 보고했다. 아바는 이제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하루 중 절반을 넘어섰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간단한 명령어를 이해하고 반응한다는 점이었다. 서윤이 부드럽게 아바에게 손 흔들어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바가 느리지만 분명하게 오른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다. 그 순간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다. 마이클은 딸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정말 기적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5일차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바가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고 모니터상에서 뇌압이 다시 상승하는 징후가 나타났다. 카토가 급히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서윤이 아바의 상태를 확인하며 오늘 특별히 다른 음식을 드셨는지 물었다. 간호사가 확인해보니 아바가 오후에 아버지가 가져온 초콜릿 케이크를 많이 먹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식욕을 보인 딸이 기뻐서 마이클이 가져다 준 것이었다. 서윤의 진단이 나왔다. 달고 기름진 음식이 간담의 열을 상승시켰다는 것이었다. 이것 때문에 다시 기혈순환에 장애가 생겼다는 설명이었다. 카터가 의아해했다. 초콜릿이 뇌압을 상승시킨다는 것인지 물었다. 서윤의 설명이 이어졌다. 한의학에서는 단맛과 기름진 음식이 담습을 생성하고 이것이 기혈순환을 방해한다고 본다는 것이었다. 특히 뇌질환 환자에게는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서윤은 즉시 추가 치료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기존 혈자리에 더해 간담 경락을 조절하는 태충, 양릉천혈을 추가했다. 열을 식히고 담습을 제거하는 치료라는 설명과 함께 침을 놓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30분 만에 아바의 두통이 완화되었다. 뇌압도 다시 안정 수준으로 돌아왔고 구토 증상도 멈췄다. 카터가 감탄했다. 음식과 증상 사이의 연관성을 이렇게 빨리 해결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의료진들에게 한의학적 접근법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었다. 단순히 침을 놓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와 생활 패턴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었다. 6일차 아바는 처음으로 간단한 말을 했다. 아빠라는 아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마이클이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울먹였다. 그래, 아빠라고 아바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의 음성이 떨렸다. 아바가 다시 아프다고 말했다. 서윤이 다가가서 어디가 아픈지 물었다. 아바가 머리를 가리켰다. 서윤은 즉시 머리 부위의 혈자리들을 확인했다. 조금만 참으라며 금방 나아질 것이라고 서윤이 안심시키며 진통의 효과적인 혈자리에 침을 놓았다. 10분 후 아바가 다시 괜찮다고 말했다. 이제 의료진들 사이에서 재현성 있는 패턴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침 치료 후 일관된 개선, 특정 자극에 대한 예측 가능한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인 회복 곡선이 나타나고 있었다. 카터는 그날 저녁 다른 과장들과 회의를 가졌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내과 과장의 의견이 나왔다. 신경과 과장도 동의한다고 했다. 환자의 신경학적 회복 속도가 일반적인 뇌종양 환자의 경과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다. 카터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것이었다. 재활의학과장이 말했다. 의학은 결과로 말하는 학문 아니냐고, 환자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날 밤 서윤은 아바의 경과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매일의 변화, 사용한 혈자리, 환자의 반응, 그리고 객관적 지표들의 변화를 꼼꼼히 기록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 기록이 아니었다.
동서양 의학이 만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기록이 될 수도 있었다. 7일차 아침, 아바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려고 시도했다. 물론 도움이 필요했지만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인 의지적인 행동이었다. 물리치료사가 천천히 하라며 도왔다. 아바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자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 순간 아바도 작게 미소를 지었다. 3개월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다. 서유는 그 미소를 보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다. 환자가 웃으면 병의 절반은 이미 나은 것이라는 말씀을.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세인트 앨범 병원에서는 의학 교과서에 없는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전통의학과 젊은 한의사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7일차 저녁 세인트 앨범 병원 응급실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심정지로 이송된 60대 남성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지만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응급실 의료진들이 20분간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심전도 모니터에는 여전히 평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때 서윤이 응급실을 지나가다 상황을 목격했다. 의료진들의 지친 표정과 모니터의 평선을 보며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녀를 움직였다. 응급실 팀장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팀장은 처음에는 의아해했다. 하지만 일주일간 아바의 치료 성과를 지켜본 터라 거부하지 않았다. 다만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서유는 심폐소생술을 계속 진행하면서 동시에 침 치료를 해보겠다고 제안했다. 극세침을 준비한 서유는 환자의 인중 혈자리에 첫 번째 침을 놓았다. 의식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혈자리 중 하나였다. 이어서 백회와 용천혈에도 강한 자극을 주었다. 응급실 의료진들은 반신반의하며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실시했다. 에피네프린 투여도 병행되었다. 5분이 지났다.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10분이 지나면서 의료진들 사이에서 포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유는 포기하지 않았다. 침에 더 강한 자극을 주며 기혈순환을 촉진시키려고 노력했다. 12분째 기적이 일어났다. 심전도 모니터에 미세한 파형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너무 약해서 잡음인지 심박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잠깐 리듬이 보인다는 간호사의 외침이 터졌다. 파형이 점점 뚜렷해졌다. 약하지만 분명한 심박동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응급실 의료진들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혈압 측정 결과 70에 40으로 낮지만 측정 가능한 수치가 나왔다. 자발순환이 회복되었다는 팀장의 선언과 함께 환자가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로 퍼졌다. 이미 아바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던 서윤이 이번에는 심정지 환자까지 소생시켰다는 이야기였다. 물론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다. 환자는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뇌 손상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20분간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날 밤 병원 내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두 번의 사례 모두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연달아 벌어진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응급의학과장이 카터를 찾아왔다. 오늘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카터는 이미 상황을 보고받은 상태였다.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 회복에 침 치료가 기여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심폐소생술과 약물 치료가 주요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타이밍상 침 치료와 심박동 회복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브라운 병원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원내 주요 과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두 건의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회의의 목적이었다. 아바의 뇌종양 치료 경과와
어제 응급실 사례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경과 과장이 먼저 아바의 경과를 보고했다. 일주일간의 변화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했다. 뇌압 감소, 부종 완화, 의식 수준 개선 모든 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다. 응급의학과장이 심정지 환자 사례를 설명했다. 20분간의 심폐소생술에도 반응하지 않던 환자가 침 치료 병행 후 자발순환을 회복했다는 것이었다. 물론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간적 연관성은 분명했다. 브라운 병원장이 의견을 물었다. 이런 상황을 병원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는 아직 사례가 부족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이미 나타난 결과들을 무시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연구와 도입을 주장했다. 카터가 마지막에 의견을 제시했다. 의학은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전통의학이지만 객관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다면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다. 브라운 병원장의 결론이 나왔다. 동서의학 통합치료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을 고려해보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모든 안전규정과 의료기준을 준수하면서 말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 내 분위기가 급변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의료진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협업센터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서윤에게는 새로운 책임감이 생겼다. 이제 그녀의 어깨에는 단순히 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양 의학의 가교 역할이라는 무거운 임무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현대의학의 조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술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7일차 종합평가 날이 왔다. 이날의 결과에 따라 동서의학 통합치료의 미래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세인트 앨범 병원 17층 대회의실에는 주요 과장들과 외부 전문가들까지 참석했다. 가장 먼저 아바의 신경학적 검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신경과 전문의가 차트를 보며 놀라운 수치들을 읽어내려갔다. 글래스고 혼수 척도가 3점에서 15점으로 완전히 정상화되었다. 7일 만에 일어난 변화치고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운동기능 검사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아바는 이제 혼자서 걸을 수 있었고 간단한 대화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인지 기능 또한 나이에 맞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어 있었다. 언어 능력 평가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3개월간 의식을 잃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퇴행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또래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영상의학과 결과는 더욱 극적이었다. 종양 크기가 3.2cm에서 2.8cm로 감소했다. 비록 작은 변화지만 7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수치였다. 더 중요한 것은 종양 주변 상태의 변화였다. 이전에 불규칙했던 종양 경계가 명확해졌고 주변 부종은 거의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뇌압을 유발하던 중간선 편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뇌혈류 검사에서는 25% 개선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특히 종양 주변 정상 조직의 혈류량이 크게 증가해 있었다. 이는 뇌 기능 회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요소였다. 외부 전문가로 참석한 존스 홉킨스 신경과 교수가 소감을 밝혔다. 30년간 뇌종양을 치료해왔지만 이런 급속한 회복은 처음 본다는 것이었다. 특히 부종 감소 속도와 신경기능 회복 패턴이 기존 의학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버드 의대 통합의학과 교수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그는 침구의학의 신경보호 효과에 대한 최신 연구들을 언급하며 아바의 사례가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임상 증거라고 평가했다. 카터가 일어서서 지난 일주일간의 치료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매일 목격한 변화들과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그의 생각을 바꿔놓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회복이었다. 3개월간 최첨단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던 아이가 일주일 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 카터의 결론이었다. 마이클이 감격에 차서 증언했다. 딸을 잃을 뻔했던 절망에서 이제는 완전한 회복을 목격하고 있다고 했다. 서윤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이런 치료법이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브라운 병원장이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세인트 앨번 병원의 동서의학 통합치료센터를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서윤을 중심으로 한 팀을 구성하고 엄격한 임상 기준 하에서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발표와 함께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나왔다.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센터 운영 계획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우선 뇌질환, 통증, 재활 분야부터 시작하여 점차 적용 범위를 넘어가기로 했다. 모든 치료는 기존 서양의학 치료와 병행하며 철저한 기록과 연구를 병행하기로 했다. 서윤에게는 정식 협업의로서의 지위가 주어졌다. 또한 한국에서 추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윤은 아바의 병실을 찾았다.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아바는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바가 서윤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언니라고 부르며 안기는 아바를 보며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마이클도 함께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혜라며 깊이 감사를 표했다. 동시에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더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날 저녁 세인트 앨번 병원의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가 기록되었다. 동서양 의학의 만남,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미국 동부 최고 권위의 병원에서 한국 전통의학이 공식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바다를 건너온 24세 젊은 여성이 있었다. 동서의학 통합치료센터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다. 세인트 앨번 병원 15층에 마련된 센터는 이미 예약이 몇 달씩 밀려있는 상황이었다. 서윤은 이제 정식 협업의로서 매일 1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했다. 뇌졸중 후유증, 만성 통증, 파킨슨병, 심지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까지 다양한 질환의 환자들이 찾아왔다. 첫 번째 성공 사례는 교통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은 30대 남성이었다. 6개월간 하반신 마비 상태였던 그가 침 치료와 재활 치료를 병행한 지 3주 만에 발가락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20년간 편두통에 시달린 40대 여성이었다. 매달 병원을 전전하며 각종 진통제에 의존하던 그녀가 일주일간의 치료 후 완전히 두통에서 해방되었다. 가장 놀라운 사례는 10년간 말을 하지 못했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었다. 한 달간의 두부 침구 치료 후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했을 때 치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이런 성과들이 축적되면서 센터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높아졌다. 미국 의사들이 직접 한의학을 배우러 오기 시작했고 다른 병원들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다. CNN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한국의 전통의학이 미국 최고 병원에서 어떻게 인정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서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감동적인 내용이었다.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전국에서 치료 문의 전화가 쇄도했고 다른 주의 병원들에서도 협업 제안이 들어왔다. 하버드 의대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왔다. 서윤의 첫 해외 학술 발표였다. 그녀는 아바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서의학 통합치료의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강연장은 만석이었다. 하버드, MIT, 예일 등 동부 명문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정 시간을 훨씬 넘어서까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가장 인상적인 질문은 스탠포드 의대 교수가 던진 것이었다.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다.
서윤의 답변은 명확했다. 과학적 근거는 결과로 증명된다는 것이었다. 환자가 회복되고 객관적 지표가 개선되며 재현 가능한 패턴을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과학적 근거라고 했다. 또한 현대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침구의학의 기전들이 점차 규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가소성, 신경전달물질, 뇌혈류 개선 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들이라고 했다. WHO에서도 초청장이 왔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는 전통의학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는 서윤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한의학 전체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미국에서의 성공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서윤은 이런 관심과 명성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살아있었다. 환자를 진심으로 낫게 하는 것, 그것이 의술의 본질이라는 것을. 매일 아침 센터에 출근하면서 서윤은 다짐했다. 자신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다리가 되어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동서양 의학의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치료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센터에는 이제 한국에서 온 추가 전문가들도 합류했다. 침구학 박사 2명, 한약학 박사 1명, 그리고 통합의학 전문가 3명이 팀을 이루어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연구 부문도 강화되었다.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와 공동으로 대규모 임상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목표는 동서의학 통합 치료의 효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다. 언론에서는 이를 K-메디컬의 성공 사례로 주목했다. 한국의 전통의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의학과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윤에게 가장 큰 보람은 매일 만나는 환자들의 회복하는 모습이었다. 절망에 빠져 있던 환자들이 희망을 되찾고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옳다는 것을 확신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센터 창가에서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더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고 더 많은 의료진들이 배우고 싶어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서양 의학의 진정한 융합이라는 더 큰 목표가 있었다. 서윤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아바에게서 온 것이었다. 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를 잘했어요.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깊게 숨쉬고 했더니 떨지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그 메시지를 보며 서윤은 미소 지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료의 의미였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다시 꿈을 꾸고 미래를 그릴 수 있게 하는 것. 환자를 진심으로 낫게 하라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이렇게 큰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울림은 한 사람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1년 후 세인트 앨번 병원 옥상 정원. 맨해튼의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는 시간이었다. 서윤은 이곳에 올 때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곤 했다. 동서의학 통합치료센터는 이제 병원의 핵심 부서가 되었다. 연간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었고 80% 이상에서 의미 있는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델이 전미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 주요 도시의 대형 병원들이 비슷한 센터를 개설했고 서윤의 팀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었다. 학술적 성과도 놀라웠다. 지난 1년간 네이처, 란셋 등 세계 최고 의학 저널에 동서의학 통합치료에 관한 논문 12편이 게재되었다. 서윤은 그중 8편의 주저자였다. FDA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침구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더 많은 질환에 대한 적용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여전히 환자들의 회복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아바와 같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 최고의 보람이었다. 아바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12세 소녀가 되어 있었다. 종양은 거의 사라졌고 뇌 기능도 또래보다 뛰어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바가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며칠 전 아바가 센터에 놀러 왔을 때의 일이었다. 치료받고 있는 다른 아이들을 보며 아바가 말했다. 언니는 한 명을 살렸어요. 그러면 또 할 수 있어요. 옥상 정원에서 서유는 고향을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손녀의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다고 했다. 환자를 진심으로 낫게 하라는 가르침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다. 딸아, 뉴스 봤다. 유엔에서 상을 준다며.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유네스코 전통의학 공헌상이었다. 전통의학의 현대적 활용과 동서의학 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그런 상보다도 환자들의 회복이 더 소중했다. 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친 후 서윤은 다시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처음 미래를 그려보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 그녀의 어깨에는 더 큰 책임이 있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환자들, 배우고 싶어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동서의학 융합이라는 역사적 사명.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고 무엇보다 환자를 향한 진심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서윤은 가슴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병은 몸의 균형이 깨진 신호란다. 우리는 그 균형을 되돌려주는 사람들이야.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를 낫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렇다. 이것이 바로 K-메디컬의 진정한 힘이었다. 첨단 기술이나 화려한 장비가 아니라 환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다. 서윤은 옥상 정원을 떠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동서양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병원 로비를 지나가며 서윤은 벽에 걸린 센터 소개 현판을 보았다. 영어와 한글로 함께 쓰여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기술이 만났을 때 기적은 방법이 된다.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또 다른 문구가 있었다. 환자를 진심으로 낫게 하고 싶다는 마음 마이너스 그것이 K-메디컬의 시작과 끝입니다. 서윤은 그 문구를 보며 미소 지었다. 1년 전 작은 침 가방 하나로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는 세계적인 의료 혁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실이 있었다. 환자를 진심으로 낫게 하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모든 치료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 내일 아침에도 서윤은 다시 치료실에 앉아 환자들을 맞을 것이다. 그들 각각이 간직한 아픔과 희망을 함께 나누며 작은 침 하나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서윤이 걸어가는 길이었다. 동서양을 잇는 다리가 되어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여 오직 환자의 회복만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의술을 펼쳐나가는 길 말이다. 병은 몸의 균형이 깨진 신호이고 우리는 함께 그 균형을 되돌린다. 이것이 서윤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빛을 전해줄 것이었다. 나도 커서 언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서윤은 깊이 감동했다. 자신의 치료가 단순히 한 환자를 구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치료자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옥상 정원에서 서윤은 고향을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손녀의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다고 했다. 환자를 진심으로 낫게 하라는 가르침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다. 딸아, 뉴스 봤다. 유엔에서 상을 준다며.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유네스코 전통의학 공헌상이었다. 전통의학의 현대적 활용과 동서의학 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그런 상보다도 환자들의 회복이 더 소중했다. 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친 후 서윤은 다시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처음 미래를 그려보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 그녀의 어깨에는 더 큰 책임이 있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환자들, 배우고 싶어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동서의학 융합이라는 역사적 사명.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고 무엇보다 환자를 향한 진심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서윤은 가슴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병은 몸의 균형이 깨진 신호란다. 우리는 그 균형을 되돌려주는 사람들이야.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를 낫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렇다. 이것이 바로 K-메디컬의 진정한 힘이었다. 첨단 기술이나 화려한 장비가 아니라 환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다. 서윤은 옥상 정원을 떠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동서양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병원 로비를 지나가며 서윤은 벽에 걸린 센터 소개 현판을 보았다. 영어와 한글로 함께 쓰여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기술이 만났을 때 기적은 방법이 된다.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또 다른 문구가 있었다. 환자를 진심으로 낫게 하고 싶다는 마음 마이너스 그것이 K-메디컬의 시작과 끝입니다. 서윤은 그 문구를 보며 미소 지었다. 1년 전 작은 침 가방 하나로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는 세계적인 의료 혁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실이 있었다. 환자를 진심으로 낫게 하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모든 치료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 내일 아침에도 서윤은 다시 치료실에 앉아 환자들을 맞을 것이다. 그들 각각이 간직한 아픔과 희망을 함께 나누며 작은 침 하나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서윤이 걸어가는 길이었다. 동서양을 잇는 다리가 되어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여 오직 환자의 회복만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의술을 펼쳐나가는 길 말이다. 병은 몸의 균형이 깨진 신호이고 우리는 함께 그 균형을 되돌린다. 이것이 서윤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빛을 전해줄 것이었다.